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김춘현 소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놓치는 거 아닙니까? 조미양이 끝까지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김춘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반드시 돌아온다. 자기가 감추려 했던 증거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끝냈다고 믿었던 그 장소로. 그리고 결국 조미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공기철을 지워버리려 했던 마지막 발버둥. 과연 미양은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거기 심부름센터죠? 인적이 끊긴 골목 끝.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조미양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늘선한 약국에서 무름약 좀 사다 주세요. 전화를 끊은 미양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들었는지, 혹시 누가 따라붙었는지 눈빛이 바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철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았고 공정한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무름약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미양이 챙기던 약은 공기철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양이 감춰온 또 다른 사람. 바로 조문식의 약이었습니다. 1995년 5월. 공기철이 사라지던 그날 마지막으로 향했던 왕진지는 월선동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 조문식, 사유, 낙상사고. 그리고 그 이름은 조미양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문식은 조미양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날 공기철은 조문식의 낙상사고를 보고 왕진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공기철은 30년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기철이 구인옥과 함께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조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문식 역시 그날 이후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기록도, 병원 진료 기록도, 통신 기록도,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공정한은 진료 기록을 붙잡고 의문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난 환자가 조문식이라면 왜 이 사람은 그날 이후 기록이 전부 끊긴 겁니까? 공대한 역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간 기록도 없는데 30년 동안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김춘현 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막은 거라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미양은 죽은 줄 알았던 조문식에게 무려 30년 동안 약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약 심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증거였습니다. 조문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조미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소였습니다. 조문식은 먼 곳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정시장 근처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 안쪽 낡은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양은 간도 크게 그를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앞에서, 경찰의 코앞에서, 공정한의 동네 바로 옆에서 조문식을 30년 동안 감춰온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조문식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1995년 5월 그날 밤 공기철이 왜 왕진에 갔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공기철이 왜 기억을 잃고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조문식이었습니다. 미양은 오빠를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 붙잡아둔 것이었습니다. 죽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살려두고, 살려두면 말할 수 있으니 가둬두고, 몸이 망가지면 들킬 수 있으니 약만 겨우 챙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미양이 30년 동안 반복해온 끔찍한 관리였습니다. 안 돼. 공기철. 제발 기억이 돌아오면 안 돼. 조미양은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입술을 잘근 씹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진 후로 미양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족들을 만났으려나? 아니야. 지금쯤 거리를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 전단지 보고 누구라도 알아채면 끝장인데. 미양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기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 자신이 3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구인옥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일, 공기철을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일, 조문식이라는 이름 뒤에 공기철을 숨겼던 일, 그리고 매일 밤 8시 30분마다 약을 먹이며 기억을 짓눌러왔던 일. 하나라도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양을 더 초조하게 만든 것은 공기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걱정 너머 또 다른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약을 기다리고 있을 오빠. 조문식이었습니다. 조문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정시장 근처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골목 안쪽 낡은 골방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다기보다 가둬져 있었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문. 안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낡은 구조.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오래된 자물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 그 안에서 조문식은 무릎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누워 지냈습니다. 미양은 그런 오빠에게 30년 동안 약을 건넸습니다. 도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니까, 그래도 오빠니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도리였을까요? 조문식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해 숨겨둔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오빠에게 약만 건네며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것이 미양이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미양은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접 약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온정시장 사람들의 눈이 사방에 깔려 있었고 김춘현 소장의 수사망도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늘선한 약국에 직접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볼지도 몰랐습니다. 약을 들고 골방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 따라붙을지도 몰랐습니다. 조문식이 있는 장소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문식은 약이 없으면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주민 신고가 들어와 모든 게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그 전에 약을 줘야 하는데 문식 오빠 제발 조용히만 있어줘. 지금 조문식이 입을 열면 끝이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기철 말고도 바로 조문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양은 직접 움직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심부름센터였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뚜루루. 잠시 후 상대가 전화를 받자 미양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기 심부름센터죠? 상대가 대답하자 미양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늘선한 약국에서 무릎약 좀 사다 주세요. 많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게요. 말을 끝낸 미양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고 약은 보내야 하고 조문식은 조용히 붙잡아둬야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양은 한동안 수화기를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약도 넉넉하게 보내면 당분간은 조용할 거야. 미양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녀는 이미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썼으니 기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이용했으니 자신이 직접 움직인 흔적도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남긴 말 한마디가 수사망을 더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공기철은 파출소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공기철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파출소 문이 다급하게 열렸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이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곧장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노인?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던 사람. 30년 동안 실종전단지 속 얼굴로만 봐야 했던 사람.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차마 살아있다고 믿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공정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공대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분명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정작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애써 감정을 삼켰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기철은 불안한 눈으로 김춘현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춘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가족입니다. 가족. 그 말에 공기철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조심스럽게 공기철을 부축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혹시라도 다시 잃어버릴까봐. 두 사람은 아버지의 팔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기철은 30년 만에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 선 순간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이 문을 나섰던 기억이 어딘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선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선애는 눈앞의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번 꿈에서 봤던 얼굴, 수천 번 마음속으로 불렀던 사람. 30년 동안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말하지 못한 채 기다렸던 남편. 공기철이었습니다. 나선애는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한 아버지,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예요. 당신 아내 나선해요. 공기철은 그런 나선애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자신을 부르는 그 호칭. 어딘가 아주 깊은 기억 속에서 희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아버지, 그 말이 공기철의 머릿속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공기철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야. 공정한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공기철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진 가방,
흰 의사가운, 어린 정한의 웃음소리, 대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나선혜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날, 1995년 5월, 누군가 다급하게 왕진을 부탁하던 목소리, 월선동 낙상사고, 환자 이름 조문식, 공기철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이 왕진 가방을 들고 이 대문을 나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골목길, 월선동으로 향하던 자신의 발걸음, 낯선 집, 낙상사고를 당했다던 남자, 그리고 그 집 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조미양의 얼굴. 기억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며 휘청였습니다. 나선혜가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한 아버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은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공기철은 나선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의 온기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세월이 그 온기 하나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공기철은 방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나선혜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또 사라질까봐, 손이라도 놓으면 다시 꿈처럼 흩어질까봐. 나선혜는 계속 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정한 아버지, 당신 이름은 공기철이에요.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나요? 공기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공기철. 그 이름을 따라 말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잠하던 공기철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 모두의 시선이 공기철에게 쏠렸습니다. 공정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기철은 아직 초점이 흐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 아직 살아있어.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공대한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라니요? 혹시 조문식 말입니까? 공기철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는 듯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어. 그 남자 죽지 않았어. 나선혜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공기철은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진실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공기철이 마지막으로 본 남자, 조미양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조문식. 공기철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 조미양의 거짓말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기철은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늘선한 약국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나선혜는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약 찾으세요? 남자는 잠시 멍욱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약 있습니까? 그 말에 나선혜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무릎약.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릎이 아픈 손님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온정시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나선혜는 애써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무릎약도 종류가 많아서요. 혹시 평소에 사용하시는 약이 있으세요? 그 순간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곧장 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선혜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조미양이 찾아와 받아가던 바로 그 약. 나선혜는 약장을 여는 척하며 남자를 살폈습니다.
남자는 약국 안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는 듯했고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오던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 같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있는 대로 다 주세요. 나선에는 약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많이요. 한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나선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동안 못 나온다. 무릎약을 찾는 손님이 할 말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이 떨어지면 다시 약국에 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약을 쌓아두려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상용으로 챙기시는 것보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무릎 통증은 오래 방치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남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하셔서요. 아버지. 나선에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한다면 자식은 병원에 당장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조미양이 30년 동안 챙겨가던 그 약을 찾는 걸까? 나선에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뭔가 수상해. 나선에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드릴게요. 지금 재고가 많지는 않아서요. 남자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습니다. 있는 대로 다 달라니까요. 더 챙겨드릴 수는 있는데 내일 약이 새로 들어옵니다. 내일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요. 나선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봉투에 약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걸로 가져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제가 따로 빼놓을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넉넉히 약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실랑이를 벌이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성함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올게요. 남자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선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곧장 김춘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약국에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김춘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약을 찾았어요. 그냥 무릎약이 아니라 조미양이 30년 동안 받아가던 그 약이요. 약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춘현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일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내일 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다시 올 때까지 지켜봅시다. 괜히 오늘 따라붙었다가 눈치채면 더 깊이 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선혜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못 기다립니다. 약사님, 30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또 나갔어요. 그 약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지도 몰라요. 김춘현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확인만 할게요. 그래도 이번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나선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혹시 뒤돌아볼까봐.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봐. 혹시 이대로 놓칠까봐. 나선애는 전봇대 뒤에 숨었다가 다시 걷고 가게 진열대를 보는 척하다가 다시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시장 큰 길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오래된 담벼락과 낡은 대문들만 이어졌습니다. 나선애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온정시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골목이었습니다. 창고와 빈집이 섞여 있어 누가 살아도 모를 만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선애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또 놓치는 걸까? 남자가 다시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약을 전하러 가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가리려는 듯 스카프를 두르고 몸을 잔뜩 웅크린 여자. 하지만 나선애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조미양이었습니다. 나선애의 숨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미양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골목 끝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약은? 그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선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미양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약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못 샀습니다. 내일 더 들어온다던데요. 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일 오면 더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안 했죠? 네.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나선애는 담벼락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나선애의 전화를 받은 김춘현 소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춘현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순경, 네, 소장님. 뭔가 심상치 않아? 지금 바로 출동하자. 정순경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김춘현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춘현은 순찰차 키를 집어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선의 약사가 말한 장소로 간다. 이번엔 놓치면 안 돼. 같은 시각 나선애는 이미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눈앞에 조미양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공기철을 조문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구인옥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자신 앞에서 웃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약봉투를 품에 안고 골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미향. 미양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나선애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나쁜 년, 악마 같은 년. 조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사님이었어요? 조미양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춘현 소장도 정순경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미양의 얼굴에 뻔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약사님, 소리 낮추세요. 여기서 그렇게 떠들어봤자 누가 들어준다고요? 나선애는 분노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문식 어디 있어? 내 오빠 조문식 살아있지? 공기철이 말했어. 그 남자 아직 살아있다고. 조미양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태어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철이요?
아직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걸 믿어요? 닥쳐. 나선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남편을 30년 동안 망가뜨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조미양은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망가뜨려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사님,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하셔야죠. 나선혜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조미양은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공기철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저 때문이에요. 내가 먹이고 재우고 챙겼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라고요. 그 말에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멸감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옥에 쳐넣은 거야. 나선혜는 미양에게 달려들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 죄값. 이제 2년이 치를 차례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선혜 씨, 김춘현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미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춘현 소장과 정순경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공정한과 공대한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양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미양 씨, 그 약봉투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조미양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선 나선혜는 그런 미양을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잡히지 않던 여자. 30년 동안 모두를 속였던 여자. 공기철의 이름을 지우고 구인옥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선혜의 세월을 빼앗아간 여자. 그 조미양이 드디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봉투가 향하려던 곳. 그 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기철이 기억 속에서 떠올린 그 이름. 조문식? 그 이름은 아직 열리지 않은 마지막 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내 남편 인생을 빼앗은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조미양은 끝까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버리지 못한 약봉투 하나가 30년 비밀의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작은 약봉투 하나에서 시작해 조미양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